사람들 눈에 나는 이른바 지독한 연려였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나는 하루에 알바를 3개씩 뛰며 시부모를 모시고 남편이 남긴 빚을 갚아나갔다. 그러던 어느 눈부시게 화창한 오후, 공원에서 그 죽은 사람을 마주치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는 살이 좀 올랐고 환하게 웃고 있었으며 막 걸음마를 뗀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 곁에는 시부모님과 젊은 여자가 함께였다. 알고 보니 나만 유일한 관객이자 철저히 농락당한 바보였다. 나는 그들에게 달려가 머리채를 뜯는 대신 미소를 지으며 발길을 돌려 집으로 왔다. 그리고 먼지 쌓인 생명보험 증권 사본을 꺼내 들었다. 바로 이 순간 복수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지금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모든 곳에 행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의 겨울은 늘 뼛속까지 시리다. 특히 주방 세제와 기름때가 뒤엉킨 얼음장 같은 물에 두 손을 담그고 있을 때면 그 추위는 피부에 닿는 정도가 아니라 수만 개의 뾰족한 바늘이 뼛속을 직접 찌르는 것만 같다. 지수야, 거기 불판 아직 덜 닦았어? 손님들 난리 났잖아. 사장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시끄러운 주방 환풍기 소리를 뚫고 날아왔다. 나는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한 채 그저 기계처럼 손놀림을 빨리 할 뿐이었다. 분홍색 고무장갑 위로는 검붉은 고추장 양념과 하얗게 굳어버린 돼지기름이 잔뜩 묻어 있었다. 앞 테이블 손님들이 남기고 간 잔반의 흔적이었다. 불과 4년 전만 해도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곱게 자란 손이었다. 그때 박민혁은 이 손을 꼭 쥐며 내 평생 손에 물 묻히는 일은 없게 하겠다고 맹세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손은 벌겋게 부어오른 동창으로 가득했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앙상한 나뭇가지처럼 굵어져 있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다. 윙윙거리는 진동 소리가 스테인리스 싱크대 위에서 유난히 귀에 거슬렸다. 나는 팔꿈치로 힘겹게 화면을 터치하며 발신자를 쓱 쳐다보았다. 화면에는 시어머니라는 글자가 떠 있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반가워서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다. 나는 어깨와 볼 사이에 휴대폰을 끼운 채 최대한 고분고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네, 어머니.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너 같은 재수 없는 년을 며느리라고 들였을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안보 인사가 아니라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의 시끄러운 소음과 섞인 익숙한 폭언이었다. 오늘 우리 민혁이 제삿날인데 며느리란 년이 대체 어딜 싸돌아다니는 거야? 제사상은 다 차려놨어?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위장으로 치밀어 오르는 신물을 억눌렀다. 어머니, 저 아직 고깃집에서 일하고 있어요. 퇴근하는 대로 바로 장 보러 갈게요. 제사는 밤에 지내니까 제가 장 보러 가? 너 아직도 그 싸구려 고깃집에서 불판 닦고 있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칠판을 긁는 소리처럼 날카롭게 높아졌다. 내 말 똑똑히 들어. 오늘 밤에 우리 아들 와서 밥 먹을 거니까 쇠고기는 무조건 한우로 준비해. 2+ 등급 안심으로. 그리고 굴비는 영광 법성포에서 올라온 제일 큰 놈으로 올려. 어디서 싼 티 나는 것들로 내 아들 제사상에 올리기만 해봐. 한우. 2+ 등급. 나는 싱크대에 고인 탁한 구정물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내 최저시급은 1만 원 남짓인데 최고급 한우 안심 한 근을 사려면 꼬박 일주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 필요했다. 어머니, 민혁 씨가 남기고 간 빚도 아직 다 못 갚았잖아요. 이번 달 이자도 내야 하는데. 시끄러워. 내 남편이 진 빚이니까 당연히 내가 갚아야지. 애초에 내년이 남편 잡아먹을 팔자만 아니었어도 우리 아들이 죽었겠어? 그놈의 돈. 그러니 우리 민혁이가 그렇게 일찍 갔지? 다 내년 재수가 옴붙어서 그런 거 아니야. 전화가 뚝 끊겼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뚜 하고 울리는 통화 연결음이 마치 내 뺨을 사정없이 후려치는 것 같았다.
옆에서 설거지하던 이모님이 동정 어린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더니 조용히 핸드크림 하나를 찔러 넣어주고는 말없이 한숨만 내쉬었다. 나는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휴대폰에는 조금 전 은행에서 보낸 대출금 상환 독촉 메시지가 와 있었다. 그건 박민혁이 생전에 사업한답시고 남긴 빚이었다. 원금에 이자까지 더해져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더미가 내 숨통을 옥죄고 있었다. 하지만 시부모는 경기도에 있는 40평대 대형 아파트에 살며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싹 다 가로채 놓고도 빚 갚는 데는 단 한 푼도 보태주지 않았다. 심지어 매달 먹을 쌀 한 포대까지 내 돈으로 사서 바치라고 요구했다. 그들의 논리는 이랬다. 우리는 금쪽 같은 아들을 잃었으니 이건 정신적 피해 보상금이다. 너는 며느리니까 죽은 남편 빚 갚는 건 당연한 이치 아니냐. 이것이 지난 4년간 내가 겪은 생지옥이었다. 퇴근할 무렵에는 이미 오후 3시가 다 되어 있었다. 버스비 1,500원을 아끼려고 나는 옆 동네 부촌에 있는 송도 도매시장까지 걸어가기로 했다. 식자재를 대량으로 파는 곳이라 거리는 꽤 멀었지만 동네 마트보다 문학 고사리 같은 제수용품이 몇백 원이라도 더 쌌기 때문이다. 나는 색이 바래도록 낡은 패딩에 옷깃을 여미며 구도심과 송도 신도시를 잇는 긴 다리를 건넸다. 다리 이쪽은 내가 사는 반지하 새방이 있는 곳이었다. 벽지에는 1년 내내 시퍼런 곰팡이가 슬어 있었고 비가 오는 날이면 하수구 냄새가 역류해 올라왔다. 다리 저편은 송도 센트럴파크였다. 하늘을 찌르듯 솟아오른 통유리 빌딩들이 눈부신 햇살을 반사하고 인공 호수 위로는 유람선이 여유롭게 떠다니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지름길로 가기 위해 나는 센트럴파크의 생태 숲길로 접어들었다. 햇살이 참 좋았다. 눈물이 날 만큼 눈부시게 좋았다. 민혁 씨가 살아있었다면 오늘은 우리의 결혼 7주년 기념일이자 그가 내 곁을 떠난 지 딱 4년째 되는 날이었다. 얼마 떨어지지 않은 앞쪽 잔디밭에서 은쟁반의 옥굿을 굴러가듯 까르르 웃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빠. 슝. 비행기 태워줘. 영국풍 멜빵 바지를 입은 어린 남자아이가 양팔을 벌린 채 한 남자를 향해 뒤뚱뒤뚱 달려고 있었다. 남자는 몸에 딱 떨어지는 베이지색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있었다. 몸집은 살짝 불어 있었고 둥그스름해진 얼굴에는 금태 안경이 씌워져 있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허리를 굽혀 아이를 번쩍 안아 들더니 아주 능숙하게 머리 위로 번쩍 들어 올리며 빙글빙글 돌았다. 아이고, 우리 똥강아지. 천천히 뛰어라, 넘어질라. 옆에서 자애로운 노부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걸음을 멈췄다.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툭 하고 바닥에 떨어졌다. 그 목소리는 불과 30분 전만 해도 전화통에 대고 나를 재수 없는 년이라며 저주를 퍼붓던 바로 그 목소리였다. 나는 굵직한 은행나무 뒤로 황급히 몸을 숨겼다. 온몸의 피가 그 순간 차갑게 얼어붙는 것만 같았고 숨을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조차 잊어버렸다. 멀지 않은 곳에서 나의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피크닉 매트 위에 앉아 얼굴에 웃음꽃을 피우며 과일을 깎고 있었다. 그리고 아이를 번쩍 들어 올리던 그 남자는 비록 살이 찌고 헤어스타일도 달라졌으며 풍기는 분위기마저 낯설게 변해버렸지만 그 얼굴만은 박민혁이었다. 4년 전 교통사고로 시신조차 찾지 못한 채 산더미 같은 빛과 흑백 영정사진 한 장만 달랑 남기고 떠났던 내 남편, 박민혁이었다. 그는 죽지 않았다.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도 건강하고 윤기가 흐르는 모습이었다. 여보, 물 좀 마셔요. 젊은 여자가 다가왔다. 샤넬 신상 트위드 투피스를 빼입고 깐 달걀처럼 뽀얀 피부를 가진 그녀는 보온병을 들어 박민혁에게 건넸다. 최유진이었다. 똑똑히 기억한다. 민혁이 예전에 다니던 회사 이사의 딸, 그 시절 민혁은 늘 그녀를 두고 귀찮게 달라붙는 재벌집 철부지라고 불렀었다. 민혁은 물을 받아들며 아주 자연스럽게 최유진의 뺨에 입을 맞췄다. 그러고는 시부모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웃어 보였다. 아버지, 어머니, 오늘 저녁은 일식 어떠세요? 유진이가 예약해뒀거든요. 1인당 20만 원짜리 오마카세로요. 시어머니는 얼굴에 주름이 활짝 펴질 정도로 파한대소했다.
방금 전 전화 통화에서 금방이라도 숨 넘어갈 듯 오열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어머나, 역시 우리 유진이가 최고지. 어디서 굴러먹다 온 그년이랑은 차원이 달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지만 내 귀에는 너무나도 또렷하게 들렸다. 글자 하나하나가 뾰족한 못이 되어 내 고막을 파고드는 것 같았다. 그때 내 말 듣고 그 지질이 궁상맞은 년 떼어내길 천만다행이지. 죽었다고 속이는 연극할 때는 간이 콩알만해졌지만 그 50억짜리 사망보험금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호사를 누리겠니? 봐라. 빚은 몽땅 그년한테 떠넘기고 우리는 이렇게 떵떵거리며 큰 아파트 살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자까지 안아보는데 얼마나 좋니? 옆에서 귤을 까던 시아버지가 코웃음을 쳤다. 그 멍청한 년, 아마 지금쯤 싼 고기 몇 근 사겠다고 발바닥에 땀나도록 뛰어다니고 있겠지. 그것도 그년 평생의 유일한 쓸모 아니겠냐? 우리 민혁이 애군도 대신 막아주고 빚까지 짊어져 줬으니 말이다. 호호호호 하하하. 단란한 가족의 웃음소리가 탁 트인 공원 허공으로 흩어졌다. 간간히 들려오는 새소리와 어우러져 그들은 너무나도 화목하고 행복해 보였다. 나는 나무 뒤에 선 채 손톱을 나무 껍질 속으로 깊숙이 파묻었다. 거친 나무 조각이 살을 파고들어 핏방울이 맺혔지만 아무런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랬구나. 시신조차 찾지 못했다던 그 끔찍한 교통사고는 모두 거짓이었어. 수익자가 시부모 이름으로 되어 있던 그 거액의 생명보험도 전부 철저한 사기극이었어. 내가 밤낮 없이 남의 집 불판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사채업자들에게 빨간 레커 칠을 당하며 시달렸던 건 그저 이 인간 말종 가족이 사기친 돈으로 천국 같은 삼지르르하게 흐르는 박민혁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머릿속으로 지난 4년간 지옥 같았던 수많은 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의 영정사진을 끌어안고 숨이 넘어가도록 오열했던 밤, 전기세를 아끼려 반지하방에서 불도 켜지 못하고 웅크려 있던 밤, 돈이 될 만한 폐지를 주우려 쓰레기 더미를 뒤지던 수많은 날들. 나는 내가 지고지순하게 수절하고 있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우스꽝스러운 광대짓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위장이 뒤틀리며 극심한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나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행여나 신음조차 새어나가지 않게 이를 악물었다. 뛰쳐나갈까? 당장 달려가서 이 악마 같은 인간들에게 따져 물을까? 아니. 지금 뛰쳐나가봤자 온갖 모욕만 당하고 미친년 취급을 받으며 쫓겨날 뿐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저들은 돈도 있고 백도 있다. 게다가 법적으로 박민혁은 이미 사망한 사람이다. 나는 천천히 허리를 굽혀 바닥에 떨어진 장바구니를 주워 들었다. 동작은 녹슨 기계처럼 한없이 느리고 무거웠다. 나는 그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깊고 서늘한 시선을 던졌다. 저 역겨운 웃음, 그 캐시미어 코트의 질감, 최유진의 손가락에서 빛나던 다이아몬드 반지, 시어머니의 입가에 묻은 과일 찌꺼기까지 모조리 눈에 새겼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음을 옮겼다.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며 부서지는 낙엽 소리가 마치 내 마음속 무언가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처럼 들렸다. 하지만 나는 울지 않았다. 눈가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발끝에서부터 정수리까지 뻗쳐오르는 섯을 펄어낸기가 그 눈물을 매섭게 삼켜버렸다. 어둡고 퀴퀴한 반지하 방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날이 어둑어둑해져 있었다. 방 안에는 곰팡내가 진동했다. 나는 불을 켜지 않은 채 창밖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에 의지해 방구석에 놓인 제단으로 향했다. 죽은 박민혁을 모셔둔 자리였다. 영정사진 속에 그는 젊고 훤칠했으며 아주 사람 좋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사기꾼 새끼. 나는 나직하게 읊조렸다. 사포로 긁어낸 듯 새소리가 섞여 나왔다. 나는 손을 뻗어 그 영정사진을 움켜쥐었다. 유리 액자의 차가운 감촉이 온몸으로 전해졌다. 쨍그랑. 나는 액자를 바닥에 패대기 쳤다. 좁은 방 안에서 유리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날카롭게 터져나갔다. 튀어오른 파편이 내 발목을 그어 피가 났지만 나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나는 미친 듯이 온 집안의 서랍과 옷장을 뒤엎기 시작했다.
돈을 찾으려는 게 아니었다. 쓰레기들을 찾기 위해서였다. 내가 그토록 애지중지 보물처럼 간직해왔던 그놈과 관련된 모든 흔적들 말이다. 침대 밑에 처박아둔 낡은 종이 상자를 끄집어냈다. 뽀얗게 일어난 먼지 때문에 기침이 터져나왔다. 상자 안에는 4년 전 교통사고 종결보고서 사본과 보험금 지급 통지서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누렇게 바랜 서류 더미 사이에서 내 손이 멈칫했다. 그것은 4년 전 가입했던 사망생명보험계약서 사본이었다. 수익자라는 시부모의 이름으로 변경되어 있었지만 계약자 서명란에 적힌 글씨는 틀림없는 박민혁 본인의 필적이었다. 똑똑히 기억난다. 당시 보험회사에서 파견된 조사관 한 명이 나를 찾아온 적이 있었다. 피냄새를 맡은 사냥개처럼 매섭고 음침한 눈빛을 가진 남자였다. 그는 줄곧 이 교통사고에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며 의심을 품었다. 시신이 너무나도 깔끔하고 신속하게 수습되었다는 이유로 심지어 나를 공범으로 몰아가려는 뉘앙스까지 풍겼었다. 그때의 나는 미친년처럼 길길이 날뛰며 그를 내쫓았다.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이라며 죽은 사람을 2번 죽이지 말라고 악을 썼다. 그 조사관의 이름이. 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명함 한 장을 찾아냈다. 당시 그놈을 금융감독원에 민원 넣겠다고 벼르며 챙겨두었던 명함이었다. 색이 바래고 모서리가 달아빠진 명함이었지만 그 위에 적힌 이름만큼은 선명하게 보였다. 태산생명보험 특별조사팀 팀장 강도준. 나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어둠 속에서 화면의 불빛이 핏기 없이 창백한 내 얼굴을 비췄다. 통화 버튼 위에서 손가락이 허공을 맴돌며 딱 1초 동안 망설였다. 그 1초 사이 아까 공원에서 아이가 아빠하고 부르던 해맑은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다. 그리고 그 지질이 궁상맞은 년 떼어내길 천만다행이라며 낄낄대던 시어머니의 역겨운 낯짝이 떠올랐다. 나는 주저없이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3번 울렸다. 여보세요. 낮고 짜증 섞인 남자의 목소리였다. 수화기 너머로 라이터를 켜서 담배에 불을 붙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십니까? 보험 가입하라는 거면 끊고 구상권 청구 때문에 들어누울 참이면 법대로 합시다. 강도준 팀장님 문의 목소리는 나 스스로가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저 한지수입니다. 4년 전 박민혁 사망교통사고 건으로 난동 피웠던 그 미친 과부요. 전화기 너머의 짧은 정적이 흘렀다. 지포 라이터 뚜껑을 여닫는 소리가 멈췄다. 호, 강도준의 목소리에 묘한 흥미가 섞여 들었다. 왜요? 이제 와서 본인도 공범이라고 자수라도 하시렵니까? 아니요, 나는 바닥에 널브러진 깨진 영정사진을 내려다보았다. 어둠 속에서 반쪽만 남은 박민혁의 웃는 얼굴이 기괴하고 끔찍하게 보였다. 제보를 하려고요. 4년 전 50억 원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됐던 그 교통사고건 그거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한 사기극이었습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이빨 틈새로 총알을 쏘아내듯 한 글자씩 또박또박 내뱉었다. 피보험자 박민혁은 지금 2달이 멀쩡하게 살아서 송도 센트럴파크에서 새마누라랑 사생아 새끼 데리고 피크닉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놈이 지금 어디 숨어 사는지, 그 부모라는 작자들이 어디 둥지를 틀었는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의자가 바닥에 긁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났다. 누군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기척이었다. 한지수 씨, 지금 본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인지하고 계신 겁니까? 만약 이게 헛소리라면 무고죄로 콩밥 먹게 될 겁니다. 거짓말이면 제가 제 발로 한강 물에 뛰어들겠습니다. 나는 쇠창살에 가로막힌 조그만 창밖의 밤하늘을 노려보았다. 강 팀장님, 그 50억 원, 팀장님 손으로 직접 회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내친 김에 우리를 개돼지 취급하며 철저히 농락한 그 짐승만도 못한 새끼들, 지옥불에 쳐넣어 버리는 건 어때요? 주소 부르시죠. 강도준은 짧게 대답했지만 나는 그의 목소리에서 끓어오르는 흥분을 감지할 수 있었다. 그것은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의 거친 숨소리와도 같았다. 전화를 끊은 뒤 나는 지체 없이 움직였다. 옷장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제일 큰 이민 가방을 끄집어냈다. 원래는 신혼여행 갈 때 쓰려고 샀던 가방인데
그놈이 집 사는데 돈을 보태자며 여행을 취소하는 바람에 한 번도 써보지 못한 물건이었다. 나는 바닥에 널브러진 박살난 영정사진과 뼈가루인지 시멘트 가루인지 모를 정체불명의 가루가 담긴 유골함, 그리고 참아버리지 못하고 끌어안고 살았던 그놈의 옷가지들을 닥치는 대로 가방 안에 쑤셔 넣었다. 그 인간들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을 배달할 참이었다. 4년이나 늦어버린 귀향 선물을 말이다. 30분 후 나는 그 무거운 트렁크를 질끌 끌고 시부모가 사는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의 육중한 현관문 앞에 섰다. 한 층을 통째로 쓰는 펜트하우스급 아파트였다. 현관 앞에는 고급스럽게 손질된 동양난 화분까지 우아하게 놓여 있었다. 나는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다. 문 앞에 가방을 눕혀놓고 지퍼를 활짝 열었다. 그리고 그 유골함을 꺼내어 수백만 원은 좋게 넘어 보이는 최고급 페르시안 카페트 한가운데에 아주 반듯하게 모셔두었다. 그런 다음 A4 용지 한 장을 꺼내 붉은색 매직으로 큼지막하게 글씨를 휘갈겨 썼다. 박민혁, 무사 귀환을 환영한다. 모든 세팅을 마친 나는 몸을 돌려 비상계단으로 숨어들었다. 아파트를 빠져나가는 대신 나는 서늘한 시멘트 계단에 쪼그려 앉아 귀를 기울였다. 이윽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화기애애하게 웃고 떠드는 그 가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이고, 오늘 저녁 정말 맛있게 잘 먹었다. 우리 손자는 어쩜 그렇게 똘똘한지 몰라 시어머니의 간드러진 목소리였다. 됐고, 얼른 문이나 열어. 피곤해 죽겠네. 시아버지의 투덜거리는 소리가 이어졌다. 여보, 당신이 애 좀 안고 있어봐. 도어록 비밀번호 누르게. 박민혁의 다정한 목소리였다. 그리고 이내 죽은 듯한 정적이 복도를 감돌았다. 까악! 최유진의 귀를 찢는 듯한 비명이 복도의 공기를 날카롭게 갈랐다. 이게 뭐야? 웬 유골함이야? 대체 누가 이런 짓을? 어두침침한 비상계단에 앉아있던 내 입꼬리가 서서히 위로 말려 올라갔다. 이건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하다. 같은 시각 송도 센트럴파크 인근의 어느 최고급 일식당 앞. 박민혁은 가족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부모님과 최유진을 먼저 들여보내고 담배를 사오겠다는 핑계를 댔지만 사실 그의 진짜 목적은 장인어른인 최 이사를 은밀히 만나는 것이었다. 그 최 이사야말로 현재 박민혁의 등줄기에 꽂힌 진짜 동아줄이자 막강한 스폰서였기 때문이다. 박민혁은 가로등 아래 서서 코트깃을 폼나게 매만졌다. 손목에서 번쩍이는 3천만 원짜리 롤렉스 시계를 슬쩍 내려다보며 그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거만한 미소를 지었다. 오늘 밤 술자리만 기가 막히게 접대하면 장인어른이 약속했던 계열사 부사장 자리는 떼어놓은 당상이나 다름없었다. 과거에 그 찌질하고 궁상맞던 박민혁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지금의 그는 해외 유학파 출신의 엘리트이자 인생의 승리자인 제임스 박이었다. 바로 그때 그의 코트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화면에 뜬 것은 발신자 정보가 없는 낯선 번호였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누구십니까? 제임스 박 선생님. 아니면 박민혁 씨라고 부르는 게 편하시려나? 박민혁의 손이 흠칫 떨리며 손가락 사이에 끼워져 있던 담배가 바닥으로 툭 떨어져 불꽃을 튀겼다. 전파를 타고 넘어온 그 목소리는 마치 독사가 다리를 틀고 등줄기를 타고 기어오르는 것처럼 음산하고 쉰내가 났다. 당신 누구야? 사람 잘못 봤어. 그는 극도로 당황하며 서둘러 전화를 끊으려 했다. 끊지 마시죠. 끊으면 평생 후회하게 될 텐데 그 목소리가 낮게 낄낄거리며 웃었다. 나 태산생명보험 특별조사팀 강도준입니다. 박민혁 씨, 4년 전에 강원도 산길에서 차량같이 통째로 숲덩이가 되셨다고 들었는데? 그럼 나 지금 귀신이랑 통화하고 있는 건가? 박민혁은 온몸에 피가 순식간에 역류하는 듯한 끔찍한 감각을 느꼈다. 무슨 미친 소리를 하는 거야? 나 지금 송도 센트럴파크 CCTV 통제실에서 당신 면상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강도준의 목소리는 악마의 속삭임 같았다. 쯧쯧, 살이 제법 붙으셨네. 50억짜리 밥값이 입에 착착 감기던가 보지? 왜, 지금은 혼자네.
당신의 그 든든한 세 장인어른 최 이사 영감탱이가 곧 도착할 시간 아닌가? 박민혁은 사색이 되어 미친 듯이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지나가는 행인, 길가에 주차된 차들, 그 모든 것이 자신을 덮치기 위해 잠복 중인 경찰처럼 보였다. 원하는 게 뭐야? 돈이야. 얼마든지 줄 테니까. 돈. 당연하지. 그 50억 원, 원금의 이자까지 뼈까지 발라내서 회수할 거니까 강도준이 비릿한 냉소를 흘렸다. 근데 말이야, 난 돈보다 이게 더 흥미롭거든. 당신의 그 잘난 최 이사님이 자기 금쪽 같은 사위가 사실은 법적으로 이미 돼진 시체 새끼고 심지어 중혼의 거액의 보험 사기까지 저지른 특급 지명수배자라는 걸 알게 되면 과연 어떤 표정을 지을까? 제발 그러지 마. 박민혁은 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지 않기 위해 옆에 있는 가로등 기둥을 다급히 부여잡아야만 했다. 늦었어. 강도준의 그 짧은 두 글자를 끝으로 통화는 매정하게 끊어졌다. 그 직후 검은색 제네시스 승용차 한 대가 박민혁 앞에 스르르 멈춰섰다. 차창이 지잉하고 내려가더니 위험이 있는 중년 남자의 얼굴이 드러났다. 바로 최 이사였다. 박민혁이 억지로 웃음을 쥐어짜내며 장인어른 하고 부르려던 찰나 최 이사가 손에 든 스마트폰을 쥔 채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그를 노려보고 있는 것이 보였다. 최 이사의 휴대폰 화면은 환하게 켜져 있었다. 방금 팩스나 사진 메시지를 받은 듯 했다. 화면에 떠 있는 것은 4년 전 박민혁의 사망진단서와 현재 그의 모습을 나란히 붙여놓은 대조 사진이었다. 박민혁, 최 이사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박민혁은 입을 뻐끔거렸지만 목구멍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새어나오지 않았다. 그가 뒤로 돌아 도망치려던 바로 그 순간 주변에 평범하게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 여러 대의 문이 일제히 벌컥 열렸다. 사복 차림을 한 매서운 눈빛의 남자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다. 그중 맨 앞에 선 남자의 손에는 은빛 수갑이 들려 있었고 가로등 불빛을 받아 서늘한 광채를 번뜩였다. 강도준이었다.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은 박민혁 앞으로 다가갔다. 다짜고짜 잡아채는 대신 주머니에서 반듯하게 접힌 티슈 한 장을 천천히 꺼냈다. 그는 허리를 굽혀 박민혁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주었다. 소름이 끼칠 정도로 다정하고 부드러운 손길이었다. 박 선생님, 이건 전처이신 한지수 씨가 전해달라고 부탁하신 안부 인사입니다. 강도준이 그의 귓가에 바짝 입을 대고 속삭였다. 철컥 하는 경쾌한 파열음과 함께 차가운 금속 고리가 박민혁의 손목을 옥죄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만 같았다. 나는 경찰서의 차가운 철제 의자에 앉아 아직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믹스 커피가 담긴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있었다. 강 팀장님이 건네준 커피였다. 그는 이것을 전투식량이라고 부르며 건넸다. 내 눈앞에 있는 특수 유리 너머는 취조실이었다. 박민혁은 마치 진흙탕에 처박힌 쓰레기처럼 의자에 널브러져 콧물과 눈물을 쏟고 있었다. 평소 기세등등하던 시부모님은 두 명의 여경에게 양팔을 붙들려 있었다. 시어머니는 머리칼을 산발한 채 입에 거품을 물고 미친 듯이 악을 쓰고 있었지만 아무도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다. 샤넬 투피스를 차려입은 최유진은 완전히 이성을 잃은 얼굴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비명을 질러댔고 그녀의 아버지 최 이사는 박민혁의 코앞에 삿대질하며 포효하고 있었다. 이건 그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막장 드라마였다. 그리고 나는 그 드라마의 유일한 작가였다. 한지수 씨. 등 뒤에서 문이 열리며 강도준이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모든 증거의 퍼즐이 다 맞춰졌습니다. 허위 사망진단서를 발급해준 의사부터 자금 세탁에 동원된 대포 통장, 그리고 지난 4년간 저 일가족이 긁어댄 카드 내역까지 싹 다요. 특히 그는 신용카드 명세서 한 장을 내 앞에 내려놓았다. 시어머니가 쓰던 가족 카드의 결제 내역이었다. 그 위에 찍힌 결제 내역들. 피부관리실, 골프장, 5성급 호텔 뷔페. 그 하나하나가 과거의 내 심장에 푹푹 꽂히던 비수였다. 그러나 지금은 그들을 감방으로 쳐넣을 확실한 입장권이 되어 주었다.
저 인간들은 이제 끝났습니다. 강도준은 의자를 빼고 내 맞은편에 앉으며 묘한 탐색전이 섞인 눈빛으로 물었다.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속이 뻥 뚫리시나요? 나는 고개를 숙여 그 명세서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속이 뻥 뚫리냐고? 글쎄. 내 마음속에는 상상했던 것만큼의 미친 듯한 환희는 없었다. 그저 한없이 깊고 공허한 피로감만이 맴돌 뿐이었다. 마치 4년 동안 응어리진 고름을 한꺼번에 짜내고 난 뒤 뻥 뚫려버린 거대한 상처를 마주한 기분이었다. 강 팀장님이 나는 고개를 들어 그의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제가 저 안에 들어가서 몇 마디만 해도 될까요? 강도준은 눈썹을 치켜 올렸다. 약간 의외라는 표정이었지만 이내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원래 규정상 안 되는 일이지만 핵심 증인이시기도 하고 솔직히 저도 이 막장 드라마의 마지막 클라이맥스가 궁금하긴 하네요. 딱 5분 드리겠습니다. 취조실 문이 열렸다. 시장통처럼 시끄럽던 방 안이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내게로 쏠렸다. 박민혁이 고개를 번쩍 치켜들었다. 세상에, 그게 사람의 눈빛일까? 핏발이 시뻘겋게 선 두 눈에는 공포와 애원, 그리고 이 지옥 같은 절망 속에서 동아줄이라도 발견한 듯한 한 줄기 희망이 뒤엉켜 있었다. 지수야. 박민혁은 발버둥을 치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수갑이 책상에 부딪히며 소름 끼치는 쇳소리를 냈다. 여보가 나 구해주러 온 거지, 그치? 경찰한테 제발 오해라고 말 좀 해줘. 내가 사채업자들한테 쫓기다가 당신한테까지 해코지 할까봐 무서워서 죽은 척했던 거라고. 다 당신을 위해서 그런 거라고. 닥쳐. 이 사기꾼 새끼야. 옆에 있던 최유진이 앙칼지게 소리치며 내 얼굴을 할퀴려 달려들었지만 여경들에게 옴짝달싹 못하게 제압당했다. 이 미친년아. 내가 뭔데 우리 남편을 해코지해? 내가 누군지 알아? 남편. 나는 최유진을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입꼬리를 비틀어 조소했다. 최유진 씨, 당신 잘 모르는 모양인데 대한민국 법상 중호는 원천 무효예요. 게다가 이 인간이 멀쩡히 살아있는 이상 법적인 진짜 아내는 나 하나뿐이고요. 당신은 기껏해야 돈 뜯기고 몸까지 바친 불쌍한 사기 피해자일 뿐이지. 최유진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마치 척추뼈라도 뽑힌 사람처럼 그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나는 시어머니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나를 쥐잡듯 잡으며 갑질을 해대던 그 노파는 지금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며 내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은성아, 아니, 지수야, 그래도 우리가 명색이 한 식구 아니니 우리 민혁이가 그냥 잠깐 미쳐서. 한 식구. 나는 그들 앞으로 한 걸음씩 다가갔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수백 번은 쥐락펴락해 꼬깃꼬깃해진 종이 쪼가리 하나를 꺼냈다. 매달 시어머니에게 쌀값하라며 보냈던 무통장 입금증이었다. 어머니, 지난달에 어머니가 드시고 싶다던 그 간장게장. 제가 그거 사드릴 돈 모으느라 일주일 내내 컵라면만 씹어 먹었어요. 나는 그 입금증을 책상 위에 살포시 내려놓았다. 지난 4년 동안 저는 이 죽은 사람 대신 효도하고 빚을 갚았어요. 그 곰팡내 나는 반지하방에서 손이 퉁퉁 붓도록 동창에 걸려가면서요. 그동안 당신들은 뭘 했죠? 송도의 그 으리으리한 펜트하우스에서 보험금 펑펑 쓰면서 뼈 빠지게 고생하는 나를 천하의 멍청이라고 비웃었겠죠. 나는 허리를 숙여 박민혁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았다. 한때는 다정함으로 가득했던, 그러나 지금은 찌질함과 비겁함만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눈동자를. 민혁아, 이 나는 예전처럼 아주 다정하게 그의 이름을 불렀다. 박민혁은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 콧물을 얼굴에 범벅했다. 지수야, 내가 진짜 다 잘못했어. 내가 고소만 취하해주면, 오해였다고 말만 해주면 그 50억 우리 둘이 나누자. 아니, 내가 다 줄게. 제발 살려줘. 쉬. 나는 검지 손가락을 들어 올려 그의 입술에 갖다 댔다. 닿는 순간 구역질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아냈다. 당신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나 본데. 나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구더기처럼 꿈틀거리는 이 징그러운 일가족을 오만하게 내려다보았다.
내 남편 박민혁은 4년 전에 이미 죽었어. 그 교통사고가 났던 날 뼈도 못 추리게 되졌다고. 내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취조실 안을 쩌렁쩌렁 울리며 마치 최후의 심판 같은 장엄함을 띄었다. 당신 누구야? 난 당신 같은 사람 몰라. 그 말을 끝으로 나는 그들에게 단 한 번의 눈길도 주지 않은 채 미련 없이 몸을 돌려 문 쪽으로 걸어갔다. 등 뒤에서 박민혁의 절망적인 짐승 같은 울부짖음과 시어머니의 하늘이 무너지듯 통곡하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하지만 내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 소리들은 이제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다른 세상의 소음이 되어버렸다. 경찰서 정문을 나섰을 때 밤은 이미 하얗게 밝아 있었다. 서울의 새벽 공기는 여전히 칼바람처럼 찼고 희뿌연 물 한 개가 짙게 깔려 있었다. 하지만 난생 처음으로 폐부 깊숙이 들이마시는 이 차디찬 공기가 이토록 상쾌하고 자유롭게 느껴졌다. 나는 손을 들어 광택을 잃고 달아빠진 약지에 싸구려 은반지를 내려다보았다. 결혼 당시에 당장은 다이아 반지 살 돈이 없으니 나중에 꼭 좋은 걸로 바꿔주겠다며 민혁이 끼워주었던 반지였다. 나는 그 반지를 쑥 빼냈다. 수년 동안 반지를 끼고 있던 자리만 주변 피부보다 하얗게 테두리가 져 있었다. 마치 흉터가 아물고 남은 자국 같았다. 나는 길가에 놓인 쓰레기통 앞으로 걸어갔다. 쓰레기통 위로 손을 뻗었다. 띠링. 휴대폰이 울렸다. 새 문자 메시지였다. 태산생명보험에서 온 알림이었다. 존경하는 한지수 고객님, 고객님께서 제보하신 사기 사건의 초기 사실 확인이 완료되었습니다. 제보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라 오늘 1차 포상금이 고객님의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나는 화면을 바라보며 픽 웃음을 터뜨렸다. 움켜쥐고 있던 손가락에 힘을 풀었다. 은반지는 허공에 은빛 포물선을 그리며 담배꽁초와 쓰레기가 뒹구는 쓰레기통 속으로 떨어졌다. 아주 작고 미세한 소리만이 귓가를 스쳤다. 나는 낡은 패딩의 옷깃을 단단히 여미고 떠오르는 아침 해를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 후 한 달 동안 나는 마치 기괴하고도 우스꽝스러운 블랙 코미디 영화 한가운데에 서 있는 듯 했다. 나는 서초동 검찰청의 단골 손님이 되었다. 마트에서 콩나물 한 봉지 살 때도 몇 번씩 망설이던 초라한 주부가 이제는 에어컨 바람이 쌩쌩 부는 서늘한 취조실에 무표정하게 앉아 한때 기세등등했던 재벌집 철부지 딸내미가 시장통 아줌마처럼 바닥을 뒹굴며 발악하는 꼴을 구경하고 있었다. 특수 유리 너머로 펼쳐지는 광경은 기립 박수라도 치고 싶을 만큼 흥미진진했다. 최유진의 그 완벽했던 메이크업은 진작에 엉망으로 번져 있었다. 시커먼 아이섀도가 눈 밑까지 떡이 되어 흘러내린 모습은 우스꽝스러운 판다 같았다. 그녀는 히스테릭하게 비명을 지르며 뾰족한 손톱으로 당장이라도 박민혁의 눈알을 파버릴 듯이 달려들었다. 이 사기꾼 새끼야. 구제불능 쓰레기 같은 놈. 내가 총각이라며? 그 촌스러운 본처는 진작에 되졌다며? 꼴 좋다. 내 자식은 하루아침에 사생아가 됐고 나는 사기 사건 공범으로 몰렸어. 너 때문에 우리 아빠 회사 주식이 하한가를 쳤다고. 내 인생 물어내. 내가 무슨 수로 보상할 건데? 짝. 뼈가 부서질 듯한 날카로운 따귀 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넘어왔다. 최유진이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 내리친 탓에 박민혁의 안경이 저만치 날아갔고 그의 뺨에는 순식간에 시뻘건 손가락 자국 5개가 선명하게 부풀어 올랐다. 옆에 쭈그려 있던 시어머니가 꼬리 밟힌 고양이처럼 펄쩍 뛰어오르더니 다짜고짜 최유진의 머리채를 휘어잡았다. 이 꼴이 9 달린 불효 같은 년. 내가 감히 내 금쪽 같은 새끼를 때려? 내년이 우리 아들 꼬여내지만 않았어도 우리 민혁이가 이 지경까지 왔겠어? 다 내년 때문이야. 이 노인네가 미쳤나? 당장 이거 놔. 당신 아들이 사기 결혼한 거잖아. 너희 집구석은 싹 다 사기꾼 범죄자 집단이야. 공원에서 그토록 화목하고 행복해 보이던 일가족은 지금 짬통을 뒤지며 서로의 살점을 물어뜯는 들깨 떼처럼 서로를 헐뜯고 책임을 떠넘기기에 바빴다. 박민혁은 의자 구석에 몸을 잔뜩 웅크린 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다. 마치 짓밟힌 구더기처럼 비겁하게
두 여자가 자기 머리 위에서 머리채를 잡고 뒹구는 꼴을 그저 막고만 있었다. 나는 유리 벽 밖에 서서 따뜻한 종이컵 커피를 쥐고 가볍게 한 모금 넘겼다. 씁쓸한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지만 내 입안에는 그 어느 때보다 진한 달콤함이 퍼져나갔다. 내 곁에 선 강도준 팀장은 불 붙이지 않은 담배를 입에 문 채 피식 헛웃음을 흘렸다. 이런 걸 보고 개싸움이라고 하죠? 한지수 씨, 굳이 디테일한 증언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네요. 알아서들 서로 밑바닥까지 싹싹 긁어내서 까발려주고 있으니까요. 나는 고개를 돌려 핏발이 섰지만장님. 증언은 상세해야 합니다. 아주 집요할 정도로요. 지난 4년 동안 단돈 10원 한 장 어디로 흘러가는지, 나한테 퍼부은 모욕적인 말 한마디 한마디까지 전부 법정 증거로 만들 겁니다. 나는 메고 있던 에코백에서 모서리가 달아 너덜너덜해진 가계부 하나를 꺼냈다. 이것은 내 4년간 연 몇 월 며칠, 박민혁 사채 원금 및 이자 대납 320만 원, 몇 년 몇 월 며칠, 시어머니 보약값 명목으로 50만 원 송금, 몇 년 몇 월 며칠, 시아버지 접촉 사고 합의금 100만 원. 그 숫자 하나하나의 이면에는 고깃집에서 닦아도 끝이 없던 불판이 있었고 편의점 물건을 나르다 삐끗한 내 허리가 있었으며 한밤중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삼켜야 했던 절망이 배어 있었다. 이게 증거입니다. 나는 가계부를 강 팀장에게 건네며 표지를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어내렸다. 지난날의 나와 영원히 작별하는 의식이었다. 여기 적힌 피 같은 돈들은 저 인간들의 신용카드 명세서에 찍힌 사치스러운 결제 내역과 정확히 일치할 겁니다. 내가 유통기한 지난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는 동안 저들은 1인당 20만 원짜리 오마카세를 즐겼죠. 내가 한겨울에 보일러 값을 아끼려 오들오들 떨고 있을 때 저들은 발리의 최고급 리조트에서 일광욕을 즐겼고요. 강 팀장은 가계부를 받아들고 몇 장을 훌훌 넘겨보더니 이내 얼굴빛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 후로 나는 이 희대의 거액보험 사기 사건의 핵심 증인이 되었다. 나는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양파 껍질을 벗기듯 이 일가족의 역겨운 위선을 한꺼풀씩 다 벗겨냈다. 수사 결과 밝혀진 진실은 내 상상 이상으로 구역질이 났다. 박민혁은 단순한 위장 죽음을 넘어 사망자 신분을 악용해 거액의 세금과 채무를 모조리 탕감받았다. 심지어 사기쳐서 타낸 보험금으로 자기 아버지 명의를 빌려 부동산 투기까지 벌였다. 그리고 그 잘난 재벌집 딸내미 최유진 역시 결코 결백하지 않았다. 그녀는 박민혁의 신분에 수상한 구석이 있다는 걸 눈치채고도 그가 가진 허상의 재력을 탐내어 자산을 빼돌리는데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드러났다. 수사의 강도가 높아지자 아들 말이라면 껌벅 죽던 시아버지는 형량을 줄여보겠답시고 법정에서 모든 죄를 아들에게 뒤집어 씌웠다. 이 모든 짓거리는 박민혁이 꾸민 짓이며 자신과 늙은 아내는 그저 아들의 협박에 못 이겨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당당하게 위증을 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도 피해자입니다. 이 천하의 불효막심한 놈이 자기 말대로 안 해주면 당장 목매달아 죽어버리겠다고 협박을 해대는 바람에 자식 새끼 불쌍해서 눈먼 부모가 잠시 노망이 났던 겁니다요. 시아버지는 법정 바닥에 엎드려 콧물을 얼굴에 잔뜩 문지르며 대성통곡을 했다.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박민혁은 두 눈을 부릅뜨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자기 친아버지를 노려보았다. 아버지,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애초에 지순의 집구석 가난하다고 벌레 보듯 하면서 보험 사기치자고 꼬드긴 건 아버지잖아요. 이 돈만 있으면 최이사 집안에서 기 펴고 살 수 있다고 부추겨놓고 이 짐승만도 못한 놈. 어디서 애비한테 똥물을 튀겨. 탕. 판사봉이 무겁게 내리쳐지며 귀청이 터질 듯한 소리가 법정을 울렸고 그제야 이 추악한 막장극이 중단되었다. 나는 방청석 구석에 고요히 앉아 그 꼴을 지켜보았다. 놀랍게도 내 마음속에는 일말의 동요조차 일지 않았다. 분노도, 슬픔도, 심지어 쥐꼬리만 한 연민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이 모든 상황이 헛웃음이 날 만큼 기가 막힐 뿐이었다. 그랬다. 이것이 바로 내가 뼈를 깎아가며 지키려 했고 내 삶을 갈아 넣어 인정받고 싶었던 가족의 민낯이었다. 돈이라는 탐욕 앞에서는
혈연조차 비에 젖은 휴지 조각보다도 얇고 보잘것없이 찢겨나가는 법이었다. 최종 선고가 내려지던 날 서울에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장대비가 쏟아졌다. 세찬 빗줄기가 법원의 잿빛 외벽을 거세게 씻어내리는 모습이 마치 세상의 모든 더러운 오물들을 씻어내려는 것만 같았다. 박민혁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문서 위조, 중혼 등 다수의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공범으로 기소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각각 징역 5년과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유진은 집행유예로 풀려나긴 했지만 이 희대의 스캔들로 인해 가족 기업의 주가가 나락으로 곤두박질쳤다. 결국 그녀의 아버지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딸과의 호적을 파버리겠다는 대국민 성명을 발표했고 그녀를 집안에서 영원히 내쫓아버렸다. 50억 원의 사망보험금은 전액 국고 및 보험사로 환수 조치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법원은 송도에 있는 그 호화로운 펜트하우스를 포함해 일가족 명의로 된 모든 자산을 압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보험사의 손해배상과 내가 청구한 정신적 위자료를 충당하기 위함이었다. 법원 정문을 나설 때 강도준 팀장이 커다란 검은 우산을 받쳐 들고 내 쪽으로 다가왔다. 다 끝났습니다. 그는 서류 봉투 하나를 내게 건넸다. 민사 소송 판결문도 나왔어요. 송도 아파트 경매 처분하고 남은 잔액에다가 우리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특별 제보 보상금, 그리고 당신이 지난 4년 동안 부당하게 떠안았던 채무에 대한 손해배상금까지 전부 합쳐서 총 7억 5천만 원입니다. 돈은 방금 한지수 씨 계좌로 싸드렸습니다. 7억 5천만 원. 그 비현실적인 숫자를 듣는 순간 나는 멍하니 멈춰섰다. 그 돈이면 내가 고깃집에서 뼈 빠지게 닦았던 불판이 대체 몇 개일까? 차마 입에 대지도 못했던 2플러스 한우를 몇 근이나 살 수 있는 돈일까? 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을 켰다. 화면에 찍혀있는 길고 긴 숫자의 나열이 잿빛 비 오는 날의 풍경 속에서 유난히 눈부시게 빛났다. 고맙습니다. 나는 나지막이 진심을 담아 말했다. 강도준은 빛 속에서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날카롭던 눈빛에 한결 부드러운 온기가 돌았다. 앞으론 무슨 계획이십니까? 훌쩍 여행이라도 떠나실 건가요? 아니면 새 집부터 구하시려나? 나는 고개를 들어 쏟아지는 빗줄기를 바라보았다. 일단 밥부터 먹으러 가려고요. 밥이요. 네, 나는 환하게 웃어 보였다. 지난 4년의 세월을 통틀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가장 편안하고 진실한 미소였다. 한우 먹을 거예요. 이 식당에서 제일 비싼 걸로 2플러스 안심 빵빵하게 시켜서요. 오로지 나 혼자서 다 구워 먹을 겁니다. 강도준과 작별 인사를 나눈 뒤 나는 택시를 잡아타고 늘 길을 지나치며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던 그 최고급 한우 전문점으로 향했다. 더 이상 버스비 몇천 원을 아끼겠다고 발을 동동 구르지 않아도 되었다. 막차를 놓칠까봐 비참하게 빗속을 내달릴 필요도 없었다. 나는 넓고 화사한 룸에 홀로 앉아 구리 석쇠 아래에서 참수디 타닥타닥 타들어가는 소리를 들었다. 훅 끼쳐오는 따스한 열기가 뼛속 깊이 엉겨붙어 있던 4년치의 시린 한기를 한 방에 녹여주었다. 직원이 마치 예술 작품처럼 화려한 마블링이 피어난 쇠고기를 정갈하게 세팅해 주었다. 손님, 고기 직접 구워드릴까요? 아니요, 제가 직접 구울게요. 나는 집게로 고기 한 점을 집어 조심스레 석쇠 위에 올렸다. 치익. 맑은 기름이 숯불 위로 뚝뚝 떨어지며 황홀한 고기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숯불 위에서 붉은 고기가 노릇하게 익어가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며 나는 내 머릿속에 마지막으로 찌꺼기처럼 남아있던 박민혁의 얼굴을 떠올렸다. 공원에서 가식적으로 웃어대던 그 살찐 남자의 얼굴도 아니었고 법정에서 콧물을 쏟으며 살려달라 빌던 죄수의 얼굴도 아니었다. 아주 오래전 포장마차에서 내게 새우를 까주며 평생 손에 물 안 묻히고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맑았던 청년의 얼굴이었다. 그래, 그 남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그 교통사고가 나던 날 진짜로 죽은 게 맞다. 뼈가루 한 줌 남기지 않고 아주 미련 없이 깨끗하게 죽어버렸다. 나는 알맞게 익은 고기 한 점을 집어 굵은 소금을 살짝 찍은 뒤 입안에 넣었다.
혀끝에서 뜨거운 육즙이 팡 하고 터지며 눈물이 핑 돌 만큼 미치도록 황홀한 맛이 퍼졌다. 나는 고기를 천천히 씹어 넘겼다. 그리고 예고도 없이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다. 후드득, 후드득. 굵은 눈물방울이 내 앞에 하얀 도자기 앞접시 위로 속절없이 떨어져 내렸다. 이건 박민혁을 위해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다. 내 인생을 시궁창으로 쳐넣었던 그 개같은 결혼 생활을 비관하는 눈물도 아니었다. 오직 바보같이 미련하게 그 지옥같은 절망 속에서도 4년을 꿋꿋이 버텨낸 나 자신, 한지수에게 바치는 눈물이었다. 곰팡이 핀 반지하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던 한지수, 손가락 마디마디가 갈라지도록 동창을 달고 살았던 불쌍한 한지수를 위한 눈물이었다. 고생 많았어, 지수야. 나는 나 자신을 향해 속삭였다. 목소리는 심하게 떨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굳건했다. 정말 고생 많았어. 마지막 한 점까지 남김없이 씹어 삼킨 나는 눈물을 말끔히 닦아내고 직원을 불러 계산을 마쳤다. 카드를 긁는 순간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부동산 중개인에게서 온 문자였다. 한지수 고객님, 눈여겨보셨던 그 테라스 딸린 소형 아파트, 집주인이 계약하겠다고 연락 왔습니다. 남향이라 햇볕이 기가 막히게 들어서 화초 키우기 딱 좋은 집이랍니다. 나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입꼬리를 살짝 끌어올렸다. 식당 문을 나서자 언제 그랬냐는 듯 비는 완전히 그쳐 있었다. 먹구름이 거친 파란 하늘 위로 한강대교를 가로지르는 선명한 무지개가 둥글게 피어올랐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비에 젖은 흙내음과 싱그러운 풀꽃 냄새가 폐부를 가득 채웠다. 나는 손을 뻗어 지나가는 빈 택시를 세웠다. 어디로 모실까요? 손님, 기사 아저씨가 활기찬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거리의 풍경을, 바쁘게 걸음을 재촉하는 사람들을, 여전히 잔인하지만 동시에 미치도록 생동감 넘치는 이 세상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내일로 가주세요. 나는 나지막이 대답하며 차창을 닫았다. 지나간 모든 끔찍했던 과거를 영원히 내 등 뒤로 닫아버렸다.